오늘은 우리가 그 철학자들, 몇몇 철학자들의 삶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는 4강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철학자의 그 이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다루지 못할 철학자들 중에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철학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내용들, 그 제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렇게 철학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플라톤이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죠. 같은 그 상황들 또 여러분들에 또 소개해드리고 소크라테스가 직접 재판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했던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자들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기억해서 적고 또 한편 자기의 관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쓴 많은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라고 했던 그 대화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닮아있는 소크라테스 말을 그래도 잘 이렇게 적은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소크라테스 변명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몇몇 구절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특히 향연이라는 심포지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몇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을 그런 구절들을 며칠 같이 한번 보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철학자라고 하면 약간 좀 그 어떤 생각이 너무 현실 생활에 약간 좀 무관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좀 빠져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우리가 대학교에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뭐 철학을 가르치는 뭐 이런 대학 교수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특히 초기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기도 하겠지만 특히 자기 삶과 자기의 사상이 분리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철학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특히 그런 철학자들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참 어렵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그걸 내 삶 속에 실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말 그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나도 어렵고 다른 친구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하네, 지는 행동 저렇게 안 하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비판의 어떤 아니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내 자신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자기 말대로 아니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게 참 드문데요. 어쨌든 그 철학자들 중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자기가 주장했던 바대로 살아갔던 그런 철학자들을 또 몇몇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우리 3대 글작이라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리고 라파엘로가 26살 때 그렸다고 하네요. 바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이 그림에는 54명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살았죠. 그런데 라파엘로가 이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라파엘로의 어떤 상상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경쾌한 것 같고 좀 밝죠, 그죠? 밝고 선들도 아주 이렇게 좀 선명한 그런 좀 이렇게 투명한 그런 느낌도 좀 줍니다.
어떤 인간 정신의 어떤 세계를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장면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이 보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고 약간 좀 행복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승하면은 그 시대에 뛰어난 어떤 영혼의 소유자들이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듯한 또 잔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제일 중앙에 보면 그 아치 바로 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이죠. 바로 이렇게 주황색을 입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다음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옆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앞으로 와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을 보면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앉아서 책 이렇게 막 쓰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배우잖아, 그죠? 바로 피타고라스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오른편 쪽에 보면 뭔가 땅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 속에 뭔가 이렇게 그림을 콤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라는 철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기하학 배우잖아, 그죠? 어, 성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었던 책이 바로 유클리드가 쓴그 수학 원론이라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제일 앞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앉아 뭔가 혼자서 뭔가 고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소크라테스도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위에 쭉 서 있는 그 철학자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쪽 왼쪽 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등을 플라톤에서 본다 했을 때 약간 등을 돌리고 머리가 약간 좀 까져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던지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한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가슴이 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철학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각각의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 세상은 어떠하고 이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인간은 어떻게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 이런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 자체. 철학은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독단하고도 맞서지만 또 한편으로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이라 하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 뭐 다리를 만지면은 코끼리가 무슨 나무 막대기 같다라든가 두꺼운 나무 막대기 같다라든가 또 아니면 코를 만지면은 뭔가 이렇게 나팔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 그 맹목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철학은 이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을 계속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빛나는 어떤 인간의 정신을 그런 모습들을 그 시대 어떤 철학자들을 어떤 모습을 이렇게 담음으로 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아테네 학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그 바로 중앙 계단에 이렇게 덜러덩 누워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우선 좀 눈에 띄고요. 또 이분을 여러분한테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중에 유일하게 다 남자인데 유일하게 여성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 중에 여러분들 정면으로 나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앞줄에 보면 왼쪽 편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하얀 옷을 입고 정면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히파티아라는 유일하게 로마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그런 철학자인데 여성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얼굴이 라파엘로가 자기 애인 얼굴하고 이렇게 닮게 그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히파티아라는 철학자도 저는 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철학자는 글의 철학자, 또 통 속에 살았다 해서 통 속의 철학자라고 불려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디오게네스를 이야기를 하죠. 왜 디오게네스가 자유로운 영혼을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건 바로 무소유였습니다. 인간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시대하고도 좀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사람들이 이 대낮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 그 어리석음으로 어둠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혀보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 디오게네스의 그림에 보면 등불 보이죠, 그죠? 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면 그 시대에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엄청난 땅을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원정 가는 길에 마침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던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보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나는 알렉산더다. 디오게네스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네, 저는 좀 건강 이런 거 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디오게네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이 저 햇빛만 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그것이다. 좀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그 일화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냇가에 바가지를 들고 물을 들어갔는데 어떤 소년이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디오게네스가 나의 이 바가지도 사실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플라톤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플라톤에 맞서서 엄청난 이렇게 논쟁을 했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인간을 정의할 때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뭐 인간을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하면서 그 닭 있잖아요. 닭을 날개를 뜯고 뜯은 그 닭을 플라톤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플라톤 앞으로 툭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디오게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분명히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내 삶 그 자체보다는 어떤 소유라든가 돈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게 혹시나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맹목적으로 이거 쫓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참으로 진짜 필요한 내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사실 힘듭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참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 내 삶에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오히려 이 화폐를 쫓느라고 돈을 쫓느라고 내 삶이 오히려 뒤바뀌는 삶이 이렇게 뒤바뀌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아테네 학당에서 유일하게 여성인 철학자 히파티아가 있습니다. 로마 말기의 철학자이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큰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히파티아가 그 당시 어떤 종교 갈등 속에 그 시대에 어떤 희생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었지만 그 도서관도 그 당시에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다시 그 도서관이 지금 재건되어 있는데 제가 이집트를 여행하면 꼭 가보고 싶은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의 관장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문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철학, 뭐 천문학, 수학까지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철학자가 강연을 할 때 아주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연을 들으러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영향력도 상당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기타 종교들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어떤 개종을 그녀가 거부합니다.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 젊은 청년들이 구원했을 때 나는 뭐 진리와 결혼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그녀는 오로지 그 이성의 힘으로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그 세상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를 따르던 일부 광신도들이 그녀를 길거리에서 끌고 가서 집단 폭행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성당에 가서 뭐 조개 껍질로 피부까지 뭐 벗겼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 광신도들에 의해서 그녀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는 그림이 그 찰스 윌리엄 미첼 히파티아라는 이런 그림도 있고 또 그녀의 삶을 다룬 소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고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그 시대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또 철학과 종교의 이런 관계도 좀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히파티아의 삶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철학을 한다라는 게 어떤 삶인지를 조금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타의 그 종교들이 자기 종교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막 갈등하고 또 어떤 미신이라든가 이런 광신 이런 부분에 끝까지 이성의 힘으로 맞서려고 했던 철학자입니다. 히파티아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너가 생각하는 권리를 비축하라. 왜냐하면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설사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예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따르고 믿고 이러한 것이 어떤 사회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히파티아의 삶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1700년 전에 히파티아가 지금까지 또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능력들을 제발 좀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탐구하는 우리의 이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히파티아가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했는데 그 서로 철학과 과학과 우리 의학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고하는 힘, 사고하는 능력 그 자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 학당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요 장면인데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 있는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탁자에 혼자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고심하고 있는 듯한 뭔가 고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철학자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철학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서로 등을 돌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참되게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건 없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변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모든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참되게 존재하는 것, 참된 것,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참됨, 진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나도 그 진리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어떤 삶의 열망,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철학사에서 큰 줄기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철학 영역 내에서 이게 진리다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참된 실제, 참된 존재는 영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니야, 영원한 건 없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모든 것은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이 과정들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플라톤이 영원한 이데아, 변하지 않는 그런 실제를 이야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지만 서로의 다른 이론을 펼치면서 서로 논쟁하는, 할 수 있는 게 또 철학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삶에서 이게 뭐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를 정하는데도 이거는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여타의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떤 거는 기대는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변하냐?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면은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니?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사랑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변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참된 실제,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거다, 영원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 변하지 않는 기계 있을 수 있냐?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삶을 더 구속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연인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친구의 우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이 우정이 그쵸, 영원히 갈 것 같은 우정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그런 우정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런 것도 보면서 한편 인생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아니야, 영원한 우정은,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랑은 참된 것은 영원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점에서 저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럼 본래 참된 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은 그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모든 것은 변화해 라고 한다면은 그럼 현재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고 또 우정을 나누면서 이것도 언젠가 변하겠지 라고 한다면 약간 좀 허무함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언젠가 이 사랑과 우정이 깨어졌을 때 그래, 모든 것은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 변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세상 이치니까 하면서 또 위로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소멸한다라고 하는 게 또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이 괴로움 언젠가는 소멸, 그렇죠.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내가 현재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 내가 좀 견디면 되겠구나. 이 힘든 진짜 영원할 것 같은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또 새로운 삶이 나한테 다가오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삶의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파르메니 데스처럼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힘든 아니면 어떤 상실 이런 걸 겪었을 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 또 위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좀 이렇게 내 삶을 해치지 않게끔
뭐 이러한 철학의 사상이든 철학의 사상이든 내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이거를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20대는 여러분들 같은 20대에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하지 않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 모든 것은 변화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맞이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것조차도 언젠가는 또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상실의 고통을 또 겪게 될 거야. 어쩌면 인간은 끊임없이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게 어떤 삶의 우리 인간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떤 뭐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어느 하나에만 이렇게 딱 이것만 진리야라기보다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 실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것. 그래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그래 파르메니데스가 참된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뭐 우리가 참된 것이 뭘까 진짜 영원한 것이 뭘까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이기도 하고 또 묘미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여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인간이면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나이듦 또 아니면 죽음 이런 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뭐 재산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타르타 부타는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죠.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면서 나이든 늙은 노인들을 보게 되고 또 병들어 아픈 이를 보게 되고 또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서 인간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출가를 하고 그래서 만든 새로운 그 사상이 바로 불교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게 되죠. 음, 우리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철학자의 어떤 태도가 어떠한가가 또 그 철학자의 자기 사상과 자기 삶을 또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철학자들 중에 자기의 철학과 자기 삶을 일치시켰던 어떤 그런 철학자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는 중세 철학자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시기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보에티우스가 소위 말해서 그 시대의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보에티우스를 소위 말해서 해치기 위해서 야타의 그 모함들을 막 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에티우스를 모함해도 안 되니까 그 친구를 모함해서 이 친구가 반역을 꾀했다라는 어떤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에티우스가 봤을 때는 이 거짓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도 사실 우리가 가까이 어떤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역자라고 찍힌 사람을 변호한다라는 거는 그 변호하는 사람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보에티우스는 정직 친구의 올바름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반역을 저질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폭로하고 변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과 사실은 보에티우스 자신이 반역자의 주동으로 다시 모함을 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병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또 한편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억울하게 죽을 때 또 그만큼 또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도 진짜 이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한 신세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막 이 비탄에 잠겨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였잖아요. 그죠? 철학자이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막 이 고뇌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철학의 여신이 나타납니다. 철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보에티우스를 대화를 요청하는 거죠. 그 보에티우스는 이 철학의 여신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이냐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가 영원한 게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원망하고 한탄하느라고 그나마 이 얼마 남지 않았는 시간을 너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친구의 그 올바름을 얘기한 그런 행동들은 아주 덕이 있는 행동이었었고 오로지 너에게 영원하다면 바로 너에게 참되다면은 그런 덕이 아니냐. 그러면서 현재 이 처지를 위로해 주는 거죠. 보에티우스는 그 꿈속에 나타나서 여신과 대화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해서 남긴 책이 뭐냐면 바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죠. 마지막에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철학의 여신과 대화한 기록을 남기고 그 대화 속에서 자기 삶을 죽을 때는 진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마지막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여신의 말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을 진정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할 때, 그 고통을 자기 삶에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것으로 다시 재해석해내지 못할 때 그게 더 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에티우스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어떤 그러니까 처형,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자기 삶의 의미로 다시 바꾸면서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고통과 그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죽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관계 어리고 악명 높았던 황제였었고 로마 전체 시를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스승이 바로 세네카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는 그 네로가 황제일 때 관직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아니면 언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항상 연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 때는 사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매 순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삶이 가능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아니면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는 그 누군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현실에 어떤 많은 사소함 그런 뭐 좀 스트레스 아니면 또 이런 막
뭐 쫓김 이런 것으로부터 약간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비한다면 그런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죽을 때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세네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럼 너는 너의 철학대로 네 스스로 너의 목숨을 끊어라라고 이제 했던 거죠. 하여튼 그 점에 네로가 친구에게 아마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로가 쓴 편지 한 구절 우선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가 전체 인생의 한 버전이 되도록 노력한다. 나는 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것처럼 하루를 바라본다. 충분히 사는 것에 신경 써야 하네. 꽉 차면 길게 사는 것이네.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조음을 개발하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찾으면 삶을 꽉 차는 것이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가 내 삶 전체와 똑같다. 내 전체의 삶이 오늘 이 하루에 다 압축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꽉 찬다라는 것. 꽉 차게, 내 오늘 하루를 꽉 차게 산다라는 게 뭘까? 열심히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세네카가 이야기하는 이 꽉 찬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 좋은 것. 과연 이게 뭔지 그것을 내가 하는 것 있죠. 그죠? 내가 막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정 내 자신에게 고유하게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아니면 이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엄청 어렵죠. 그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 하게 될 수밖에 도 없을 수도 있고요. 세네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사람이 비참한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다. 설사 명령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누구의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뭐 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세네카 주장하는 그런 거죠. 인간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내 이 죽음을 기꺼이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 주인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세네카가 이야기를 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타의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좀 더 다른 어떤 시야, 관점을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죽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철학자의 죽음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이 그림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죽기 직전 소위 말해서 그 독약을 마시기 직전의 어떤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죽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꼭 그게 막 주변의 그 친구들은 막 슬퍼서 막 울고 이러는데 막 제일 씩씩한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우리 앞서 뭐 보에티우스나 뭐 세네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좀 위안을 얻는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스스로 죽으면서도 그래도 좀 덜 괴로우려고 그래도 좀 나름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 죽음 이 그림이라든가 그 마지막 이런 상황을 보면은 스스로 이 죽음을 상당히 이렇게 좀 기꺼이가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느낌까지 막 줄 정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을 다룬
그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리톤 아니면 파이돈,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변명은 여러분들 바로 다음 시간에 같이 자세히 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그게 이제 크리톤이라는 책에는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또 부자였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기 바로 3일 전에 감옥으로 새벽에 찾아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막 이렇게 평안하게 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크리톤이 깨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친구가 앉아 있거든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그래 왔는데 감히 너를 깨우지 못했다. 너가 너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소크라테스가 그래 어쩐 일로 이렇게 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이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고 했던 거죠. 돈도 있었고 해서 이미 간수도 매수를 해놨고 내가 만약 탈옥되었을 경우에 네가 살 수 있는 곳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 너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니. 내가 돈을 아끼고 너를 살려주지 않았다.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너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너 자식을 키우고 또 교육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편하게 그냥 네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죠. 탈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 말이 맞는지,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네 말이 맞다면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 할게, 타러 갈게.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대화를 해요. 논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크리톤이 막 얘기 듣다가 중간에 막 답답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자기는 이 소크라테스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 나중에 답답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약간 좀 한편으로 약간 좀 코믹스러운 이런 상황까지 느껴지는데 이 마지막 죽을 때도 그 친구들이 막 찾아왔는데 그 소크라테스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이것도 소크라테스도 사실 억울하게 죽는 거거든요.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죽음으로 사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도 저렇게 이 철학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도대체 그때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도대체 이 마음은 뭐였을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대화를 막 많이 하니까 간수가 그런 이야기 해요. 너무 죽기 전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독약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독약을 몇 번 먹어야 된다. 그럼 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해라. 말 좀 적게 하라고. 그럼 독약을 여러 번 먹게 되면은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딱 전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막 그런 소크라테스 니 이제 말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간수한테 이런 얘기 하라 그러죠. 그럼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먹으면 되지. 그 간수한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일이나 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독약을 마시고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이 마지막 죽음 순간에도 친구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대화하려고 하고 논쟁하고 막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 단 친구들한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던가? 여기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뭐 죽음이 어떤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로 내가 평상시 살아온 대로 그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전체의 어떤 한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 그냥 하나 일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가끔 어르신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다가 그냥
죽는 게 최고의 행복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뭐 아파서 뭐 특별하게 주변 특별한 상황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바로 그런 깨달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상의 그냥 한 부분이다. 우리 일상의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어떤 경지까지 도달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다르타 부타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평상시 하는 대로 부지런히 수행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수행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앞서 세네카가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조음을 개발하고 그것을 내가 창조해내고 그렇게 할 때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내가 성찰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때 내 삶에서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그게 다 사람마다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계속 매일매일 그런 것을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 죽음에 들어오면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가 있고 그 하나도 내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마지막 죽음, 나의 끝 세네카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끝이 우리 삶의 끝이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어떨 때 나는 좋을까? 좋은 죽음일까? 나에게 좋은 죽음은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그것은 또 나에게 좋은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찾아나가는데 또 빠른 물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얽매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대의 통념 또 그 시대가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바 뭐 이런 부분 또 우리한테 강요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게 또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면 이 철학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그 시대가 강요한 어떤 사유 체계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인생의 인간의 어떤 사유의 세 단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고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사유라는 것은 시대의 반시대성 시대에 반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니체는 기계 진정한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낙타 단계, 두 번째가 사자, 세 번째가 어린아이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낙타 단계는 뭐냐면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짐, 그 시대가 강요하는 사유체계, 그 시대의 어떤 유행, 그 시대가 짊어지우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에 노예가 된 것, 그러니까 정신의 노예가 된 것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걷는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그 시대가 자기 자신한테 강요하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신 단계를 낙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낙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사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시대의 그런 통념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싸우는 그런 어떤 단계를 바로 사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우리 어린아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미숙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게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가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우리들한테 강요한 것만 벗어던져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쩌면은 니체는 그런 데서 그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어린아이의 어떤 정신에서 가장 자유로움을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어떤 시대의 그런 어떤 강요되는 부분을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자기 삶을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그 책 하나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지금 이 정신 단계가 낙타의 단계인지 사자의 단계인지 어린아이의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끊임없이 이 사자의 단계를 거쳐온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강요한 어떤 가치관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내가 종속되지 않으려고 애를 쏘았던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근데 아직 내가 완전히 어떤 그 어린아이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낙타와 사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나의 어떤 이 나의 생각, 나의 사유의 이 세계는 어떤 단계일까? 니체의 비유에 의하자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철학의 어떤 철학자의 삶을 보면서 철학자의 사유를 같이 따라왔었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니체가 썼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클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 약간 현대로 변형해서 만든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그 다음 클릭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약간 휴식도 취하시고 또 그 음악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경쾌해요. 그 경쾌함 따라서 몸도 한번 좀 자유롭게 어린아이가 춤추듯이 한번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좀 이렇게 좀 세상을 맛보는 새로운 공기를 맛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